배우자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뭔가 배우자한테 불이익이 간다거나 또는 나에게 무슨 2분의 1이 반영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궁금하다. 두 번째는 급하게 서울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 주식 코인이나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급하게 이사하는 게 과연 법원에서 받아줄 것인가? 세 번째는 사는 지역이 양평인데 서울에 신청해도 되나? 비슷한 예시로는 경남에 사는데 부산 법원에 신청해도 되나? 이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원, 부산 같은 법원들이 유리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채권자한테 빌리고 못 갚은 돈이 많은 경우에 물건 대금이든 빌린 돈이든 간에 이거 사기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5억이란 채무가 그때 생겼고 그 뒤에 농업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천일염이나 국수 사업 같은 것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회생 하다 보면 사업 실패할 때 이런 사안이 많거든요. 대체로는 끝물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그 사업으로 돈 벌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사업 같은 거요. 원래 마스크 사업 하던 사람은 코로나 시즌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 된다고 듣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공장을 알아보고 뒤늦게 들어가서 투자한 사람들은 대체로 법인 파산 많이 하셨죠. 자, 배우자 재산 문제 말인데요. 우리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산가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월급 20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45만 원 제외하고 55만 원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청산가치가 5천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5천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39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가치 고려하면 이것보다 좀 더 변제해야 되는데 아무튼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금이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근데 청산가치란 것은 재산하고 유사한 건데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도 나의 재산으로 봤으니까 배우자 재산이 1억이면 나한테 5천만 원이 반영이 돼서 나는 3년 동안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몇 해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부간의 재산 기여도에 따라서 2분의 1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실무에서는 부부 별산제를 규정한 민법 규정하고 다르게 만연히 무턱대고 대부분 2분의 1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채무자한테 2분의 1을 반영하지 마라. 대신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부인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이라도 나한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 해도 나한테 반영되지 않고 청산가치에 안 들어오니까 변제금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명의신탁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분 보시면 강원도 원주시 양평군 이런 곳에 거주하셨던 분인데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신청 직전에 취업한 최근 취업에 해당하는데요. 이분 취업한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 취업을 한 겁니다. 사시는 건 여전히 양평에 살았는데 서울에 급하게 취업해서 서울회생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게 조금 모양새가 빠지지 않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죠.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보시면 사는 지역은 양평이 맞거든요. 그 지역에 지인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산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는 법원 규정을 보면 누적된 자료가 부족해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진술의 진위 및 과거 소득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관할 만들려고 서울에 급하게 취업하거나 부산에 관할 만들려고 부산에 급하게 취업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인데 개인회생을 하려고 가짜 직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으니까 믿기 힘드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양평에 사는 사람이 급하게 서울에 취업해서 서울 법원에 신청했는데 개시 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양평에 사는 분이 서울 법원에 신청했는데 금지 명령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유체동산하고 월급에 강제 집행하지 말라. 5월 13일에 신청해서 5월 20일에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보면 4월 23일에 급하게 서울에 취업해서 5월 13일에 서울 법원에 신청하고 5월 20일에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분은 채무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요. 5억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민사 예납금은 15만 원입니다. 채무 금액이 크다고 예납금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법인 파산이나 법인 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가 크면 예납금도 크거든요. 근데 개인 회생은 그냥 15만 원. 자, 수원 법원인데요. 이 사람은 2016년에 파산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예전에 회생 파산을 했는데 다시 해도 되나? 회생하고 변제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생하려면 5년 기다려야 되고 회생 끝나고 파산하려면 5년 기다려야 됩니다. 파산 끝나고 회생하려면 5년 기다려야 되고 파산 끝나고 또 파산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분 개인 채권자가 있어서 개인 채권자한테 공증을 써준 것도 있었습니다. 채무 금액이 5억이었거든요. 굉장히 컸죠. 2019년 당시에 연이자 23%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면책 채무가 있거든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대표적인 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거는 회생 파산해서 면책 안 해주겠단 말이죠. 당연하죠. 내가 저 사람한테 형사 범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이 손해배상 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이걸 회생 파산을 해줘버리면 도의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피해자 구제에도 부적합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지인의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못 줬어. 근데 이게 사기죄 고소를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피해자가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그거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처리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분 진술서를 보시면 5억을 빌렸는데 방금 보셨지만 이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한 이자만 2억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원금 5억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하셨습니다. 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세 같은 거 낸 것들 전부 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거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한테 지급명령 받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이용 대금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는 분 많이 계시는데 요거 2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물론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잘못된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00만 원 빌려줬는데 500만 원 갚아라 이런 식으로 청구할 리는 없죠. 신한카드나 삼성카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잘못된 계산을 해서 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2주 내에 이의 신청서를 한 개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게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니까 확정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민사집행 들어오는 기간도 더 뒤로 늦춰지는 거니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거죠. 수년간 재직했던 사람은 작년 평균 내면 그 사람 월급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 취업한 사람은 작년 평균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평균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취업해서 1월 달에 신청했으면 1월 말에 월급 받는 거, 2월 말에 월급 받는 거, 3월 말에 월급 받는 거, 4월 말에 월급 받는 거 이렇게 재판하면서 실시간으로 급여 내역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입사해서 5월 달 월급 명세서 제출하고 6월 달 거 또 제출하고 7월 달 거 또 제출하고 8월 달 거 또 제출하고 재판하면서 내가 월급 받은 내역을 매달 수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최근 월급 받은 내역들을 평균을 하면 세전 200, 세후 180이다.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취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 사진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은 변제율 4% 나왔네요. 청산가치는 거의 없었고요. 채무가 5억 3천인데 특히 그 거래처에 돈을 많이 못 갚았잖아요. 5억이란 채무가 있었지만 다 합쳐서 2,1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개시결정 받았는데 12월 달에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열고 요거 갔다 오시면 인가결정 받고 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배우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그 절반을 채무자한테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리하죠. 근데 나머지 법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재산의 형성 경위를 봐서 채무자한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서울이 유리하네. 나 급하게 서울이나 부산에 취업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는가? 급하게 취업하고 신청해도 받아는 줍니다. 그 자체만으로 기각을 하는 건 아닌데 대신 실제로 재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매달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니까. 내가 양평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취업해서 서울법원에 신청해도 되나? 경남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취업해서 부산법원에 신청해도 되나? 가능은 합니다. 대신 상식적으로 말은 맞아야겠죠. 출퇴근 거리가 하루에 3시간 거리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출퇴근 가능한 업종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은 해야지 받아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개인 채권자 문제인데 개인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개인회생을 기각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경찰에 가서 이 사람이 사기죄라고 고소를 해서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채무자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돌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 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